자, 국내 확진자 발생 현황 보고 먼저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9,241명, 그리고 격리 해제가 4,100명, 격리 중인 사람이 4,900명, 사망자가 131명입니다. 확진자 지역별 비율을 보면 대구, 경북이 가장 많고 기타의 16%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신천지 관련된 게 55.6%로 절반 이상을 지금까지는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 현황을 보시면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고, 검사 현황, 검사 중인 경우가 검사 음성인데 검사 역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양성률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일일 누적 확진자 추세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100명 안팎으로 생기고 있는데, 최근 한 3, 4일 동안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입 개수가 더 늘어나면서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일 누적 격리 해제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별 상황은 경북과 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천 지역이 43명이고 누적 확진자 9,000명대, 사망자 132명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된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보면 남녀 성비는 남자가 38%, 여자가 62%인데요. 원래 거의 1대1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신천지 케이스들의 여성 성비가 20대 여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비를 보인다, 좀 이상한 왜곡된 성비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CFP라고 되어 있는 게 치사율입니다. 치사율. 그러니까 진단받은 사람 중에 사망한 케이스인데, 사실 30대, 40대 한 케이스들은 그렇게 유의미한 케이스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70대, 그다음에 80대 여기에서 사망했던 이 케이스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케이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 버전 줌을 개인적으로 사서 쓰고 있는데 참가자가 맥시멈이 10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100명 다 들어오셔서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별 연령별 치명률 비교를 보겠습니다. 나이 그룹으로 대구와 경북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보겠는데, 대구가 5.6, 70대가 5.6%, 80대 이상이 될 때 12.1% 사망률을 보였어요. 경북이 4.3%, 4.2%를 보였고, 하지만 다른 지역은 70대에서 사망자는 없었고요. 80대에도 1명, 16명 중에 1명이긴 하지만 1명 사망을 보여서 뭐라고 할까, 의료 시스템이 살아있는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사망자 현황을 특성을 보겠습니다. 역시 연령대가 70대, 80대가 대부분이고 60대도 18% 정도. 그리고 연령별 치명률은 다음과 같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순환기계 질환이 62%, 내분비계 질환이 46%. 내분비계 질환은 당뇨병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고위험군은 65세 이상이 고위험군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감염 경로가 신천지 관련이 21%, 시설 병원이 30%, 요양병원 같은 것들, 확진자 접촉 케이스가 9.3% 해당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존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질환명의 공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되고요. 감염증 19가 되고, 정의상으로는 바이러스 이름은 사스코브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병 분류 체계는 1급 감염병이고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해당되고, 코로나19만의 독립된 법정 감염병 이름은 아직은 없습니다. 질병 코드는 U07-07.1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전파 경로는 지금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고, 기침 재채기에 의한 호흡기 비말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눈, 코,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피부에 묻는다고 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비말을 감염된 환자하고 마주보고 있을 때 들이마셔서만 생기느냐? 그런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오히려 그것보다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에 그 손을 가지고 눈, 코, 입을 만질 때가 더 위험하다. 따라서 우리는 손위생도 철저히 해야 되고 호흡기 비말이 들어오지 않게 코, 입을 잘 막아야 되겠죠. 코, 입을 잘 막는 방법이 마스크를 코까지 잘 덮는 방법입니다. 잠복기는 1에서 14일 해서 2주까지를 저희가 보는 게 이런 이유고 평균 4에서 7일이 잠복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4에서 7일이란 말은 내가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을 때 평균 4일 정도 후면 내가 감염이 될 거다. 그리고 감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증상이 발현되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단 기준은 환자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이 된 사람,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바이러스를 분리한다는 건 배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하는 거고 특이 유전자 검출, 지금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또는 외부 수탁기관으로 보내고 있는 RT-PCR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출 방법이 지금 확진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 진단 키트가 승인을 못 받았다 그런 말을 했죠. 그거는 유전자 검출법이 아니고 항원항체 검사법을 중소기업인가 어딘가에서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다가 안 된 거였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5가지 키트는 전부 다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RT-PCR 검사입니다. 우리 병원에도 지금 한 2주 전부터 세팅이 돼서 검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인증이 된다면 확진 검사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잠복기, 감염기, 증상 발생기의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회색 막대기 처음 이 부분을 우리가 혹시나 바이러스를 들여마셨던 그 시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여기 감염이 몸 안에서 복제가 돼서 감염력이 생긴 이 순간까지를 잠복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잠복기부터 감염력이 생기고요. 근데 그 잠복기에 감염력이 생겼다고 해서 증상이 바로 생긴 게 아니고 증상은 그 며칠 뒤부터 생깁니다. 이 며칠 뒤까지가 며칠인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고 WHO에서 2월 말에는 증상 발생 하루 전까지 접촉자를 봤거든요. 여기를 하루로 본 거죠. 근데 최근에 3월 초 들어서 WHO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 증상 발생 이틀 전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 기반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루에서 이틀로 늘렸단 말은 증상 발생 전 감염력이 좀 더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소위 말했던 무증상 감염자라고 오인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증상이 생기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증상이 없이 감염력이 있던 사람이 며칠 있으면 증상이 다 생긴다. 무증상 감염자가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후반부에 증상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처음에 왔을 때는 증상이 없이 PCR만 포지티브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며칠이 지나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습니다. 자, 증상이 생기는 기간까지를 5에서 6일 정도 평균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근데 증상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검사를 하지 않죠. 검사를 하고 나서도 짧게는 하루, 6시간이지만 보통 하루 정도, 또 길게는 2, 3일, 또 증상이 잘 인지가 안 돼서 며칠 있다 진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딜레이 타임을 보통 2에서 7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무증상기와 증상이 생겼지만 격리가 되는 이런 시간까지를 다 포함하면 꽤 많은 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퍼지고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이 기간 동안에 퍼지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는 진료의 영역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방역의 영역인데 이 방역의 영역의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비약물적 중재라는 방법을 씁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증상이 뭐가 있느냐? 증상이 별로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열, 권태감, 기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호흡곤란,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특히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 오심설사도 나타난다는데
우리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치료는 언론에서는 자꾸 항바이러스제 이야기를 하지만 치료로 승인된 항바이러스제는 없다가 정답입니다. 대신에 대증 치료를 잘하면 특히나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15세에서 65세 환자들은 잘 치료가 되고 소액 보충이라든지 해열제 이런 것들이 환자한테 필요한 거고 조금 더 심해서 폐렴이 있는 케이스들은 산소를 보충을 해주면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치명률은 1, 2%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훨씬 낮고요. 그중에 이제 연령이나 그다음에 기저 면역이 낮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로 치명률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게 2월 말까지 WHO와 중국 차이나 CDC라고 하는데 중국의 질병관리본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중국 데이터를 가지고 코비드 19 우리나라 말로 코로나19의 임상 경과를 패턴으로 나눠본 건데요. 이렇게 진단을 했을 때 환자의 경과가 노란색이 경증, 파란색이 중등도, 보라색이 중증, 크리티칼, 마지막에 제일 진한 보라색이 이제 중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각 막대기로 보면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거의 80%고 이 80%를 우리가 경증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경증자의 아주 소수가 사망을 하고 중증자의 조금 더 많은 소수가 사망을 하죠. 이 사망으로 가는 이걸 막는 게 병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격리를 해서 리커버리 되는 회복되는 기간까지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증인 경우와 중환자인 경우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병이 특이한 병입니다. 경증은 사망을 안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특이한 병입니다. 자, 환자 관리는 전파 양식 자체가 비말과 접촉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비말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공기매개주의를 하는 N95 마스크를 쓰고 환자를 진료를 볼까요? 전파 양식은 비말주의지만 치명적인 병은 그보다 한 단계 위 보호구를 착용을 합니다. 물론 뉴스에 보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은 N95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도 나중에는 이 병에 대해서 치료약이나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냥 일반 마스크와 손위생만 잘하고 환자를 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공기매개주의에 해당되는 N95 마스크를 쓰고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은 백신이 아직 없고 백신은 개발되는데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방법이 비약물적 중재라는 방법입니다. 손 씻기 잘 하셔야 되고 기침해절 준수하셔야 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100번 말해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제일 중요한 기본입니다. 요거는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 바이러스가 막연하게 신종 감염병이니까 무서운 바이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NEJM이라는 저널에 실린 이 각 환경 표면에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살아남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보시면 이 농도가 떨어지는 게 급격히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구리, 그 다음에 종이, 카드보드, 마분지, 스테인레스 밑에가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보통 한 3일 정도까지 타이트가 떨어지고 전염력은 사실상 더 일찍 떨어집니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에어로졸에서는 꽤 오래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재채기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됩니다. 에어로졸이 생기는 상황은 피해야 될 겁니다. 자, 비약물적 중재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비약물적 중재는 원래 원문은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약물적이라는 단어가 약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pharmaceutical이라는 것은 제약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제약산업에서는 약만 있는 게 아니라 백신도 있고요. 소독약도 있죠. 그리고 약업에 해당되는 모든 방법을 비약물적 중재, 그런 걸 쓰지 않고 중재를 한다는 뜻이 비약물적 중재입니다. 비약물적 중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 에티켓, 손위생 이런 게 여기에 다 해당돼요. 놀랍게도. 평소엔 잘 안 하다가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유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인플루엔자 대유행이긴 하지만 똑같이 대입을 해서 보자면 의심 증상 있으면 집에서도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원래
아플 때 집에 있기라고 하는 홈 아이솔레이션을 하다가 지금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집에 머물기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확진자뿐만 아니라 접촉자도 증상 생길 때까지는 자택격리. 아시죠? 그래서 지금 대유행기 시간 동안에 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방법들이 비약물적 정제에 우리가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들어갑니다. 더 읽어보자면 학교, 휴교, 휴업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약물적 중재죠. 대중행사 변경, 연기 취소,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나 직장 교실, 좌석간격 넓히 이런 부분들이 다 돼야지 비약물적 중재인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약물적 중재를 통해서 감염병을 통제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미티게이션,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완화라고 하는데 완화의 뜻을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에피데믹 커브, 피크가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의료기관이 망가져요.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동안에 우리의 역량을 끌어올립니다. 우리 병원 이렇게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이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약물적 중재가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렇게 피크가 되면 이만큼이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미국의 뉴욕주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만큼 줄였고 이거보다 더 줄였어요. 그러면서 일반 병실 이렇게 끌어올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 이런 걸로 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유행을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비약물적 중재 방법으로.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잠시 방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 날짜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1월 21일 날 첫 번째 케이스가 워싱턴주에 한 케이스가 생겼어요.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본 환자가 1월 19일 날 와서 1월 20일 날 확진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겪고 있는 동안에 미국은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갑니다. 여기 날짜 지나가는 것부터 해서 보여드릴게요. (2월) 3월 1일, 3월 10일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자신했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약물적 중재를 잠시 중단을 하면 예상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입국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비약물적 중재를 잠시 중단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서지 캐패시티라고 하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역량, 준비해 놓은 역량은 지금보다 100배를 준비해도 이렇게 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원내에서 그 감염관리 지침으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있죠. 손위생, 그다음 뭐 식사 시에 간격두기, 병원 들어와서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 예절, 마스크 벗고 대화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지역사회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감염관리 방법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막읍시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내용들이 뭐 크게 업데이트되는 게 자주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이런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강의 방을 만들어서 참가자가 100명인 방인데 100명이 지금 가득 차서 못 들어오신 분이 계속 있나 봐요. 한 명 빠지면 신청 들어오고 한 명 빠지면 신청 들어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각 그 부서별로 그 컴퓨터 큰 데다가 모니터를 놓고 같이 좀 봐주시면 못 보는 사람 없이 같이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비대면 교육인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